최근에 작년 한 3분기 때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강남구도 할 것 없이 아파트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전 그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아파트는 고가 대비해서 30~40%가 빠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빠졌다고 폭락이라고 얘기하죠. 전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거는 사실은 자산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게 많아져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하락은 뭐냐면 그렇게 빠진 아파트의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요. 일타 강사한테 듣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하반기 집값에 대해 아주 속 시원히 말해줄 분 모셨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TN 경제와 놀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로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노는 것처럼 한번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나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부는 저희 사실 무주택자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실 만한 이야기로 구성을 했거든요. 바로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 집값 오를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희가 분기 전망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있는 거니까 저희는 하반기에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단계를 좀 세분화하면 일단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다시.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 하락세가 올해 좀 끝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보면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고 집값도 다시 꿈틀거리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원인은 좀 뭘까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현황을 보면 2023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회복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만 보면 뭐 1,000건이 안 되던 거래량이 3,000건 후반대까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반기에는 증가했지만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시장이 변동했지? 원인을 알아야 전망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가격이 회복하고 왜 거래량이 증가했느냐 그 원인을 질문하신 것처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원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재화라는 건 그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전국에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증가폭이 컸던 지역은 서울과 경기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가 가격 회복세가 빠르고 아파트가 왜 많이 증가했냐면 두 지역이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거죠. 반대로 거래가 잘 안 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저기가 그 원인 파악을 해보면 그런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사겠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져서 샀는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줄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다시 거래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7월에 저희가 이제 7월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7월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 8월보다 감소한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울도 구별로요. 그 지역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빨랐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 시장에 도입하면 일단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근데 거래량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제는 사는 사람 없고 파는 사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살기 좋아서 올랐어요 하는 순간 저희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봐봐 서울이 살기 좋으니까 가격이 올랐지 라고 그러면 서울은 집값이 안 빠지겠네요. 계속 살기 좋으니까. 그래도 일부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강남 이런 쪽은 그렇게 많이는 안. 송파구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송파 많이 빠졌어요. 송파는 왜 강남 아니에요? 살기 좋은 거하고 가격의 변화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 좋은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가격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게 가격의 변동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는 거지. 뭔가. 그걸 찾아야 저희가 뭐 저 같은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그냥 살기 좋은데 알려주면 뭐 필요합니까? 다 아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살기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네, 여쭤볼 거 이미 많이 준비해서 네, 대표님한테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 말부터 이제 상반기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폭락이 또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뭐 자세히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폭락이라는 규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폭락이라는 게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전 어떤 표현을 하냐면 최근에 작년 한 3분기 때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강남구도 할 것 없이 아파트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전 그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아파트는 고가 대비해서 30~40%가 빠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빠졌다고 폭락이라고 얘기하죠. 전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거는 사실은 자산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채가 가격 빠진 게 많이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폭락이 아니에요. 그냥 한 채 뭐 급해서 판 거예요. 가격의 하락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떨어지는 게 많아져야 돼요. 평균 가격대가 아예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락한 개수가 많아져야 된다고요. 근데 개수 차원에서는 한국의 집값은 안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하락은 뭐냐면 그렇게 빠진 아파트의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로 한국의 부동산을 볼 때 가격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빠지는 양이 많아진다라는 차원에서 제 전망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격 전망은 어떠세요? 하락할 거예요? 빠질 거예요? 폭락할 거예요? 폭등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한 채 빠지면 저희가 그 집 살 수 있습니까? 한 채 빠지는 건요.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양이 많아져야 내 집 마련도 쉽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적인 차원에서 제가 전망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한 물건의 양이 거래된 물건의 양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양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막 30~40% 빠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왜 빠지는 그 아파트가 많아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요.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한국의 집을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네. 너무 돈이 없어요. 자기 자산으로 사놨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세를 끼고 살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사놨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변동이라든지 금리가 올라가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자금 압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는 거죠. 이 어쩔 수 없이라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인데 막 은행에서 돈 갚아! 막 이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니까 파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돈이 없으니까 장기로 버틸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유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증가할 거다. 그게 바로 집값이 떨어지는 양이 많아지는 첫 번째 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다시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수요는 실수요예요.
최근에도 집값 사는 분들의 비중을 보면 실수요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갭 투자를 지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실수요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면 다음 텀에 실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겠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여기에서는 100명의 실수요자가 있었다면 같이 가격을 떨어져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80명밖에 안 남았어요. 20명은 샀으니까. 그래서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매물은 증가할 거고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세 번째도 사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올해 상반기에 시장을 변화시키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가격이 하락도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로 정책을 지원해줘서 빨리 이 가격 빠진 걸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책 효과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도 없는 거시경제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실거주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전보다 더 센 게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례보금자료는 1분기에 거의 17조 원이 신청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1월 달에.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료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창구에 몰려들어서 17조 원을 신청해요. 충격적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특례보금자료는 4%대의 이자를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그때 시중금리가 최대 7%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받는 게 유리하니까 창구로 몰려들어서 막 대출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그런 변동을 일으키려면 지금의 금리보다 훨씬 싼 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전 불가능하다.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재건축 규제와 관해서 시장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더 센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야 움직여요. 사람들은. 그래야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힘들다. 정책이. 그러면은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정책이 많이 안 남아있고 그래서 세 가지 관점. 첫 번째는 매물이 증가할 거고 두 번째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정책의 효과도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 물건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내 집 마련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제가 이렇게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사라고 그래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 집을 무리하게 사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죠. 그렇다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살 때 어떤 지표를 보면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인데 그리고 더 좋은 건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증가할 때 이런 시기가 꼭 와요.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그렇게 아주 최적의 시점은 아닙니다. 가격이 이상하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증가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시장이 올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 가격을 낮추면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죠.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요. 근데 이 투자 시장에서는 아주 독특한 현상은 뭐냐면 사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격은 안 오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인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아무리 거래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안 올라요. 이 가격이라도 일단은 어. 네, 팔아야. 그래서 거래량은 막 스물스물 증가하는데 가격은 안 오르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시기가 사실은 내 집 마련이 가장 좋은 시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면 야 그걸 어떻게 아냐? 어렵기 때문에 해보는 거죠. 아니 그래 쉬우면 다 부자 되죠. 근데 충분히 누군가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앵커님 복권 사세요? 저는 아니요. 왜 안 사세요? 당첨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누군가 당첨돼요. 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복권을 사자는 건 아니고 네네. 복권은 워낙 확률이 낮으니까.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그걸 보시고 그렇게 내 집 마련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남들도 다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 놀자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거래량도 여러분들이 다 공개된 자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파트들의 리스트를 찾고 거기서 거래량을 이렇게 추세적으로 파악하고 아니 막 가방 사고 신발 사는 데는 그렇게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비교하시면서 왜 집을 사는 데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까? 더 노력을 100배, 가격이 100배, 1000배 비싸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닐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채 정도 있거나 내가 갭 투자로 들어갔거나 할 때 하나를 포기한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놔두고 다른 집을 팔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돈이 부족해서 내놓는 매물이라면 일반적으로 조금 덜 들어가고 싶은 곳에 매물이 더 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똘똘한 채 얘기 나오죠. 또 안 좋고 이러면 또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패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나 이렇게 시장을 볼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한번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뭐 한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져 5억 먼저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게 더 충격이 클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절대 금액으로요. 같이 10%가 떨어져도 여기가 훨씬 더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이런 지역도 또 하락폭이 커다. 그러니까 못 버틸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지역의 독특한 또 특성이 뭐냐면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사람들이. 아, 좋은 지역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아서 돈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율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 지표가 같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 지표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심리라는 건 지금 시장 상황의 동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가격이 안 빠지는 곳은 피해야 돼요. 부동산은 가격이 빠진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고 내 집 마련할 때는 시장이 어려울 때 안 빠진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리스트를 한 10개를 가지고 그중에서 가격 많이 빠진 걸 찾는 거예요.